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신 교수입니다. 예, 이재화 박경신의 검찰개혁 7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박근혜 후보가 지난 8월 20일에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언급했던 상설특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검찰개혁인데 이 얘기를 많이 못했다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하여튼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락연설에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적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상설특검이 도대체 뭔지, 과연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예, 참 선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평소에 이제 전혀 발언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만들고, 이 상설특검, 이런 건 이제 여태까지 검찰의, 집권 여당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인 반면에 여당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 또 과잉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표지들이 돌아다녔는데, 네. 하나 이제 고비처 있다 말씀해 주시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상설특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표지를 여과 없이 그냥 딱 박근혜 후보가 채택했다는 건 저희가 선거를 맞이해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이렇게 탐구하시고 하신 분이 사실은 이재화 변호사님입니다. 최근에 정치검찰 분노하라? 분노하라 정치검찰. 분노하라 정치검찰. 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이 참 저도 봤습니다만 정말 좋았던 게 이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한 거하고 직접 검찰을 법정에서 이제 상대하면서 다룬 변호사의 생생한 증언하고 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이제 쉽게 봐주기, 면죄부, 표적 수사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게 실체가 뭔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검찰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또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문제점을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는 그냥 당대표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을까요?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은 이른바 정치검찰의 정성 시대였습니다. 워낙 권력형 비리 사건도 많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국민들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당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는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수사에 박근혜 후보가 수혜를 입은 측면이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측면은 뭐냐면 BBK 발언 수사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은 구속시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는 동일한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서 면죄부 받았잖아요.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했죠. 그 점이 있고, 최근 들어와서는 박근혜 올케죠. 서양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도 하고, 하여튼 삼화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직간접적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 이 부분에도 검찰은 아예 수사 자체도 개시를 안 했죠.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고 최근에 뭐 안대희 전 대법관 전 중수부장 하다가 대법관 됐던 분이 또 오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치 검찰의 배출구로서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또 정치 검찰이나 공안 검찰들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고 거기에 수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구조적인 문제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대안을 하나는 제시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상설 특검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찌됐든 선거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뭐 희망적인 어찌됐든 얘기를 한다는 그 좋은 측면이 있고 그걸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상설특검도 뭐 박근혜뿐만 아니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틀림없이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그 제기됐던 그 후보자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설특검, 뭐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뭐 이따 이제 제가 밀고 있는 그 이제 검사장 직선제, 또 뭐 그냥 좀 미스테리한 그런 걸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태리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태리식 해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 책을 쫙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검찰 자체가 수사기관인데 너무 정치적이다는 거고 수사를 하면서 여당과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야당과 권력의 반대를 하는 수사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과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세탁소 수사예요. 말하자면 비리를 세탁을 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비리를 세탁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나 권력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이에나 같이 덤벼드는 수사지요. 좀 나눠서 보면 여당과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식 축소 수사. 그 대표적인 얘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인멸 사건이죠. 여기에서는 이른바 몸통 근처도 못 갔던 수사 아닙니까?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국민은 아무도 안 믿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하여튼 결론 내버렸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동공천 이른바 현영희 사건 이 부분도 돈은 준 사람은 돈 준 사람과 심부름한 사람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거나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의지가 없어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제 지금 현기환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를 일이 없다 그러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다고 지금 허지부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봐주기식 면죄부 수사.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내곡동 사저. 그렇죠. 내곡동 사저가 대표적인 건데 여기에서는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을 서면 조사하고 그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런 분들 다 서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아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뭐 아들이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지만은 횡령이 아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차명으로 등기를 했지만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이상한 결론을 내려간 거예요. 이게 참 그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참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재판까지 갔다면은 검찰이 증거가 충분했는지 불충분했는지 이렇게 좀 알고 이거 충분했는데도 왜 여당이라고 수사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검찰이 지금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제 이 얼마나 그 지금 이제 여러 그 수사의 강도가 조절이 이렇게 되는 게 보여지는데 그 얼마나 이 수사를 강하게 할 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수사를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검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밝혀진 사실들이 있죠.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특수부, 중수부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 파편들이 나오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그 야당 수사와 여당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가 최근에 지금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이 맞아요. 지금 공천헌금 사건이 이렇게 거울에 그 비친 상처럼 양쪽에서 좀 비슷한.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을 그러니까 새누리당 현영희 사건과 이른바 양경숙 사건 이렇게 그 민주당의 공천헌금과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 두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참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것도 조금 무섭긴 한데 양경숙 사건 보면은 이 양경숙 사건은 그냥 사기 사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래서 우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시죠. 우선 이제 사건 실체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실체적 관점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현영희 사건은 우선 현영희 그 지금 의원은 부산에서 지역 공천이 사실상 탈락돼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비례대표로 신청을 해서 공천을 받은 사건이고요. 받았고, 양경숙 씨가 돈을 받았다는, 그 3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만은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거죠. 서류심사에서 합격을 해야 면접 보고, 그 다음 최종까지 가는데 서류심사에서 아예, 그러니까 예선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영희 사건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기환 전 의원인데 공사심사위원이었던 반면에 그 양경숙은 공천심사위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당직을 가져본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박지원 그 대표 원내대표도 공천심사는 하고는 무관했던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공천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었고, 공천심사의 서류에서 탈락된 사람은 지도부에서 누가 신청했는지 몰라요. 개입 전혀 못하는 거죠. 공천심사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부산시당 현영희 사건 부산시당 위원장, 조기문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기문 씨가 심부름을 했다는 건데, 현영희 씨가 돈 받았다는 사실은 밝혀진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 조사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경숙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양경숙 씨예요. 양경숙 씨가 그 자회사의 법인 계좌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박지원 대표는 이들로부터 1인당 500만원, 개인 후원 한도죠. 500만원을 3명으로부터 합법적 후원금을 받은 사건인데, 현영희 사건 같은 합법적 후원금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실체에 봐서도 결국은 오히려 구조적 비례대표의 구조적 문제점 말하죠. 구조적 비리는 오히려 현영희 사건이 구조적인 거고, 이거는 개인 사건, 양경숙 사건은 개인 비리 사건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사건은 오히려 거꾸로 중수부에서 하는 거고, 현영희 사건은 시민단체 쪽에서 중수부에서나 서울에서 수사를 하라 그랬는데, 부산지검으로 배당을 해버렸던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양경숙 씨 사건 수사하는 게 이게 뭐 큰 문제인가요?
아주 큰 문제죠. 우선 네. 대검 중수부란 것은 검찰총장이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총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수사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부산지검 공안부나 서울지검 공안부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 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그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지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법률상 인지는 할 수 있는데 인지 수사는 안 하죠. 기획 수사는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현정희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자체 수사를 많이 해서 그렇죠. A4 용지 10장 이상의 보고서를 써서 수사를 의뢰한 반면에 양경숙 사건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첩보를 해서 만든 사건이죠.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안부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하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사회적 거학을 척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조직적 구조적 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이런 선거법 사건이나 그 다음에 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한 예도 없고 대검 스스로도 이거는 창피해서 이런 수사는 안 한다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례적으로 양경숙 사건을 대검에서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경숙 씨 사건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내가 공천 따줄게 그러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그 상당 액수를 수십억을 받고 그렇죠. 그 돈이 이제 실제로 그 공천심사위원회든 그 당에 뭐 전달이 됐다는 뭐 그런 정황이 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는 전혀 없죠.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곧바로 이게 이제 야당 공천 심사의 어떤 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이 여론이 여론을 검찰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8월 25일 지금 돈을 줬다는 세 사람하고 양경수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27일 날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검찰이 비공식적 브리핑을 통해서 이거는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명명을 했고 정광석화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현정희 사건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뭐 개걸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선관위에서 사실 보니까 대부분을 밝혀서 고발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뭔가 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글을 또 썼는데 이번 사건은 양경숙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맡은 것은 엄청난 무리수를 둔 거다. 현재까지 양경숙 씨가 박지원 대표를 팔아서 투자 자금을 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검찰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대검 중수부가 선거법 사건을 무리를 하면서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고민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거 박지원을 확실하게 잡자. 이런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사건은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박지원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네 군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체포영장 청구를 했던 사건. 그렇죠. 그거는 저축은행 합동수사부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진 출석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세대벌 했잖아요. 구속하려 하다 실패를 한 건데 그러면 뭐 다시 소환한다는데 소환도 뭐 안 했죠. 안 하다가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구속영장이 또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체포동의권에 관한 그래서 한번 더 다루기로 했었는데 또 다루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왔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목포, 그 박지원 대표가 목포가 지역구잖아요. 목포에 있는 조선업체의 기상청 로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수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지원 대표의 지역구인 점에서 이거 박지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이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 이제 구속됐는데 박태규 씨 운전기사가 오늘 구속됐어요. 예. 그러니까 박태규 씨 운전기사가 박태규와 박근혜 후보가 만났다. 만났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낙검수가 방송도 하고 박지원 대표가 언론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말하자면 녹음 테이프를 제공했던 운전기사를 오늘 구속시켰는데, 이게 낙검수나 박지원 대표도 뭐 곧 이게 올가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수사도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한 개인, 한 남자를 이렇게 잡으려고 총동원해도 되는 건지. 지금 오늘 제가 검찰에 뭐 주변 사람들, 검찰에 가까운 사람 물으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검찰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견해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낙마됐잖아요. 대법관 후보가. 그렇죠. 예, 검찰 출신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약간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낙마에, 1등 기여를 한 사람이 박지원 대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악감정, 이런 것이 대검 중수부에서 맡게 된 계획이 아닌가. 이번에만 어떻게든 이번에는 박지원 대표를 구속시키는 데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소입니다. 예. 사실 대부분의 검사분들, 사실 제 제자들 중에도 지금 검사들이 있습니다만, 민생에서 발생하는 범죄,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듣는 지금 이 변호사님 소설에 등장하는 이 검사들하고는 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소설대로라면, 이 소설에도 하여간 모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엘리트 코스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검 중수부, 또 서울지검 특수부,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검찰의 수뇌부와 일단 접촉이 많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을 처리하고, 특히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했던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길을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다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도 잘 보여서 그쪽으로 가면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승진. 그렇죠. 승진을 위해서 권력자나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소가 일종의 정치 행위가 되는 거겠군요. 그래서 이 일반 사건에 재판에서 무죄가 날 확률은 1%도 채 안 되는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엄밀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은 보통 한 20% 정도가 무죄가 난다 그러고요. 중수부 사건은 일부 무죄까지 하면 절반 정도가 무죄 나요. 제가 경험한 사건은
제가 이제 특수 중수부를 변호사 14년 하면서 많이 했는데 제가 경험은 제가 맡은 사건이 한 70%는 무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 예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소환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건 무조건 기소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결정이 났구나. 그러면 피해자가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증거를 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무죄가 나더라도 기소를 하는 자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얘기로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이자 변호사님은 우선 첫째로 대검 중수부라는 엘리트 코스를 없애서 네. 이게 어떤 그 기소를 통해서 기소 실적, 수사 실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승진을 뭐 승진이라는 게 꼭 조직 내 승진이라기보다도 뭐 조직 외적인 승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그 기회를 더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코스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나 이제 고비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떤 조직에서 엘리트 코스를 없앤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어떤 조직이든 그 내부에서 그 조직 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이거 잘하면 다음에 이거 시켜줄게.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그 엘리트 코스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 뭐 마치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도쿄지검 특수부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울지검 특수부나 공안부 이런 데가 또 결국엔 엘리트 코스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중수부 폐지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의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수부가 아니라 인사권으로서 독립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는 그쪽에서 다 다루면 되는 거고요.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서 뭐 출세하겠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딱 잘라가지고 검찰 밖에다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거기에는 이제 검찰하고 단절시키고 그 부분에 인사권이나 그 수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말고 상설특검을 이제 검찰 개혁하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벌써 그 말이 나오자마자 뭐 여야 간에 어떤 찬반이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도 그렇고 고위비처도 그렇고 시민단체든 여야든 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그냥 좀 고민하고 있었던 제도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그 또 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철수 씨 책에 보면 이제 고비처 안을 채택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 어떻습니까? 상설특검제 이제 본인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게 지금 그 말하자면 공약으로 딱 정리되는 건 아닌데 모아보면 이런 거예요.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미진할 때 지금 현재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하잖아요. 그거를 상설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로 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법을 만들지 말고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결을 하면 그 특검을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특검제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법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거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네. 그 기구가 임시기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까 그냥 딱 그 말만 들어도 이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엘리트 코스를 이제 없애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조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어서 검사들이 딱 앞으로 내가 멋진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고비처에 갈 수도 있고 예. 검찰에 갈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그 서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기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 예. 뭐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 지금 특검도 여야가 합의되거나 본회에서 의결돼야 되잖아요. 예, 예. 이거 상설 특검 할 것인가 말 건데 의결돼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법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냥 지금 현재 특검을 하겠다는 걸 연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 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죠. 우리 예, 지금 예. 특검을 1999년도에 온노비 사건을 처음 도입하고 온노비 사건은 그때 국민들이 그래도 좀 시원해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부터 지금까지 10개 사건을 했거든요. 네네. 온노비 사건도 결국 다 무죄 나고 아무것도 없었죠. 다 그 효과가 전혀 없었고 이제 온노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요즘 뭐 아들 취업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거 있는데 네. BBK 사건, 디도스 사건 이렇게 10개의 특검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성과를 제대로 낸 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들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웬 옷로비 사건이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튼 우리가 특검을 한 10번이나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특검이나 상설특검이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없다면은 이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제가 특검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우선 이 특검은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아하.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뭐 특별하게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든 법에 따라서 뭐 대한변협이 추천하든 이런 게 있는데 2명 중에 1명을 임명을 하는데 이 살아있는 권력에 이 특검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첫 번째 성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완전 본질적인 것 같은데요. 특검은 한시적인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수사 인력이 꾸려지고 그러니까는 한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죠. 상시적인 수사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주된 수사 인력은 검찰에서 차출해 와야 돼요. 일부는 뭐 경찰에서 차출하고 변호사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일부는 뭐 변호사들로 특검 보호라든지 수사관으로 하는데 자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수사가 뭐 그때 가서 변론문 한번 하다 그때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말하면 서툴죠. 서툴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검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다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성과를 내버리면 친정집으로 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금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특검에 가면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수사 의지가 별로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사후 수사 아닙니까? 네. 수사를 했다가 이거 뭐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 이래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초동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 터지면 특검법이 만들어 놓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결 절차가 마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검찰 수사가 몇 개월 했는데다가 특검을 하니 마느니 하다가 또 몇 개월 소비되고. 네. 그러다 다시 이제 타면 우선 압수수색을 할 대상 자체가 뭐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증거 은닉 다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를 하면서
수사 내용을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이해관계자들이 말 맞추기 이미 다 해버린 상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를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야, 이재화 변호사님이 특검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특검은 이건 검찰개혁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검찰이 초창기에는 예. 특검하면 자기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좀 의식을 했는데 지금은요 특검 간다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 민간인 사찰도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 예. 그리고 민간인 사찰도 새누리당은 특검하자 그랬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길을 쓰고 국정조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특검 가면요 면죄부 조는 수사 면죄부를 확인해주는 절차다 하고 검찰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그 박영선 법사위원장님은 박근혜 대표의 상설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웃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간단하게 하셨듯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의 산실인 그 엘리트 코스를 없애서 현재의 검찰과 어떤 경합하는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어떤 지금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하고 상설 이 특검하고는 전혀 관련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구 자체가 만들어지지 개혁을 하려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식하고 불편해야 되는 사람. 검찰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상설 특검이 아니라면 사실 저는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미국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법원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도 있고 또 의회에서 임명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검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을 둘러싼 이제 권력 환경이 계속 그런 그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검찰 내에서 또는 그 검찰 끝난 다음에 승진을 노릴 수밖에 없도록 이 권력자, 그러니까 행정권력, 대통령의 지금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검찰을 전부 다 검찰 기소권을 전부 다 지금 대통령 밑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조금을 떼서 의회 밑에 두는 이런 어떤 그 상설기구 같은 거를 만드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요. 그건 아니네요. 기구 자체를 만드는 안이 아니에요. 네. 기구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그러면 뭐 고비차하고 비슷할 텐데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의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자체 평소에 없죠. 아하. 법만 있는 거예요, 법만. 이 말의 실체를 이렇게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설이 이게 지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만 있는 거다. 법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필요성이 있으면 의결을 하면 별도의 개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씨가 밀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건 뭐 사실 안철수 교수도 그러지만은 민주당의 당론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대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 대안이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의견 접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에서 그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제안이 됐던 것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청와대 관계자나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권을 독립된 수사처를 신설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한다. 예, 그러니까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 상설적인 독립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누군가 이건 권력비리다 하면은 뭐 자동으로 그쪽으로. 고발을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 예. 일반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음. 없고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를 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을 누가 임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은 임명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의견 일치를 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상설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에 그러면 위원은 또 누가 임명할 것이냐.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안으로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대법원장, 네. 국회, 대통령 네. 이렇게 333 3명으로 그렇습니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현재 상태는 이것이 대안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아하. 예.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괜찮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수사관을 상시 보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수사의 기법이나 수사력이 축적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특별수사관들은 현재 있는 검찰 조직하고 순환보직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엘리트 코스를 없애기. 그다음에 신분보장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신분보장이 돼줘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직 임용에 또 일정하게 또 제한돼요. 여기서 하다가 청와대나 검찰로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또 물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네, 네. 그렇게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서 그쪽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도 살고 검찰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그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봐야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상설특검이네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네. 우선 기구가 상설돼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행정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기소 기구. 그렇죠. 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잘 보여가지고, 또는 특권층에 잘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좀 독립적인, 그런, 기소를, 좀 진두지휘하는 그 장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법원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상설기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좀 뭔가 매력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상설특검 이 안 소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 그래서 예. 그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상설특검은 용어는 그럴듯하잖아요. 네. 내용을 알면 아마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4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 많거든요. 헌법위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권력의 작용이 위헌인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착되면서 대법원이 비교적
정치적 부담을 줄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도에 따라서 같이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눈치 볼 의무가 좀 이렇게 분배가 됐다. 그렇죠. 분할이 됐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을 헌법재판소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대법원의 신뢰가 예.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비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면 정치검찰이란 말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하고 잃어버리면 거기서 뭐 어떤 사건을 잘한다고 해갖고 뭐 발탁되거나 승진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는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기획인 거죠, 이게 지금.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제자 검사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전혀 이 뭐 정치 검사들의 뭐 이걸 따를 생각도 없고, 근데 하지만 어떻게 하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게 될 텐데, 그 몇 명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 수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선 이렇게 조직이 나뉘어지면 그렇게 위에 선배가 얘기하면 무조건 듣고 뭐 이런 그 분위기는 또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 검사하다가 잘 안 되면 난 고비처 가서 일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를 갖고는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도화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 한 14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 중에 한 10년 동안은 이 문제 현실적 방법이 없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방법은 이것이 대안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초창기에는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약간 불협화음이 있지만은 저 몇 년 지나면 정착된다고 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만 이 고비처 장은 추천위원회가 뭐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리고 그럼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으로. 아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게 국회 3명, 그 대통령 3명, 그다음 대법원장 3명이잖아요. 3인씩을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재판소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또 조금 매력이.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이번 추천위원회는 이게 입법할 때는 논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가능한 객관적인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은 뭐 여야든 언제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도 세부적, 그 다음에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거는 강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체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문제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중지를 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가방도 좀 짧다 보니까 외국 사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박 교수님은 외국 사례도 많이 아시고 공부도 하신 걸로 알겠는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제대로 좀 이룬 나라. 그리고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태리에 뭐 특별하게 검찰 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고 이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다 갑자기 이 변호사님 외국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니까 좀 짠 것 같은데 짰습니다. 저는 외국 사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례가 이제 그 두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독립적인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강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강론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이후에 정말 그 대부분의 그 소위 그 선진 국가들의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유권자들 또 정치인들 골머리를 앓게 만든 문제입니다. 결국에 민주주의는 이제 정말 위기가 되면 다수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다수의 힘에 밀리지 않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를 만들었는데 사법부 말고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다거나 교육, 그러니까 기소권이랄지 또는 교육 또는 이제 뭐 방송,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 사람들은 좀 이 다수의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왜냐면은, 누군가는 그 조직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니면 누가 하냐. 이제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든 항상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비처에 대해서도 가끔 드리는 말씀이, 그 공안기관을 이제 또 하나 만드는 건데, 지금 경찰, 감사원, 국정원, 검찰 있지만, 네 기구가 뭐 서로 어떤 선의의 경쟁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럼 견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느냐, 라고 봤을 때, 견제보다는 그냥 선의의 경쟁 정도를 하고 있고, 고비처도 결국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똑같이, 그 대통령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이제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누가 감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국민한테 맡기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중앙검찰, 그러니까 연방검찰하고 주검찰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검찰 내부에 이제 카운티 검찰이 있는데요. 카운티 검찰이 그 미국 기소 사건의 95%를 카운티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카운티 검찰의 95%가 그 카운티 내의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운티 검찰의 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검사장을 직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 대통령 눈치 안 보는 건 뭐 당연하고, 그리고 특권층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주민들의 이 어떤 유권자들 눈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쪽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그냥 되돌려주자. 이렇게 갔고, 이태리식.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를 하다 보면, 결국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뽑힐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선거가 결국 지금 교육감 선거도 사실은 정당 추천을 못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여당 야당 미는 사람으로 해서 돼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분단 사회라서 좀 그 정치적 양극화가 좀 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쨌든 피선거권 그 뭐 입 후보자가 물론 이제 법률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나올 텐데 이게 정치적 선거 형태로 되어지면 이게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 쉽게 답하자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치하고 싶은 검사가 있으면 정말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 제도는. 그래서 정말 정치라는 게 선거죠, 선거. 자기가 어떤 많은 파워를 얻고 싶으면 결국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워의 유일한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 눈치 보는 것보다 국민 눈치 보는 게 더 낫다. 더 낫다. 이런 차선이다. 거죠. 이런 건데. 하여튼 검토를 해볼 가치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시민단체에서
이것이다, 이것이 대안이다까지는 오진 않았죠. 예, 논의?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제 너무 지금까지의 그것과 지금 제도와는 이제 다른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 교육감 선거가 뭐 아직도 지금 실험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교육감 직선제가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교육이 그렇게 독립성이 중요해서 별도 선거한다면 기소권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사실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뭘 두려워하냐면,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제 선거 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직선제 군수나 이런 분들의 파워가 상당히 세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 못지않게 공천 문제만 아니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선거 외 기간에는 이렇게 힘이 세졌는데, 결국에 이 직선제로 만들면 역시 검사장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또 결국에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검찰의 권력을 나눠 놓으면 뭐 그 지역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렇게 이 중앙 정치의 어떤 싸움에 검찰이 끼어드는, 그게 지금 바로 이제 이전 선생님 지금 지적하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그리고 생각입니다. 예, 그 미국 거는 그 정도라고. 이태리 이야기. 이태리는 국민한테 이제 맡기게 되면 결국엔 결국 이제 유권자들 그 다수의 목소리에 밀리는 어떤 형사 정책을 그 검사장이 네. 이제 카운티 이제 검찰총장이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잘 나가는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 로앤오더 아니겠습니까? 로앤오더. 네. 그러니까 로앤오더가 사실은 이 상당히 어떤 편향적인 그 엄벌주의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그 검사들 같은 경우 엄벌주의 성향 가진 사람들이 선거에 잘 당선되고 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전자발찌 소급 적용 뭐 이런 것들이 각 지역 검사장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하려고 네. 하게 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소권을 정말 독립시키려면 유권자들에 의해 좌지우지하지 말고 스스로 검사들이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자. 검사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감시하느냐?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 검사들이 사법 최고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네. 그럼 사법 최고회의가 검찰총장부터 모든 검사 고위직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평 검사도 사법 최고위의 위원이 돼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법 최고회의에 대통령도 참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네. 사법 최고회의에 이태리 같은 경우 과반수가 평검사들입니다. 예, 여기 이제 평판사도 있는데 그 얘기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선 검사 쪽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태리의 그 깨끗한 손, 그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태리 검사들이 그렇게 그 청렴성과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인정받았던 그 구조적인 배경에 이런 그 이제 검사들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대통령 눈치 안 봐도 되고 특권층 눈치 안 그러니까 봐도 한마디로 되고. 하면 정리를 하면 무슨 제도라고 이야기하면 이태리?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국회의원들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교수들이 학장 선출하고 또 요즘 또 교과부에서 그거 이제 뭐 반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총장도 교수들이 직접 선출하고,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독립성이 요구돼야 되는 자체 내에 그렇죠.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는, 인사권을 갖는 사람들을
위로 어떤 조직을 뽑아서 예.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인사를 하게끔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사법최고위의 위원이 알겠습니다. 된 사람들도 평검사들 시간이 벌써 다 되었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해 주시죠. 예. 하여튼 결론은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결론은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상설특검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상설특검은 예.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검찰개혁의 방안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공감을 했던 거고요. 그 방법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을 텐데 그 처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네. 의견을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적 대안으로는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도 시행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 그렇지. 시행하고 있는 검사장 제도 우리나라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네. 이태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아까 사법최고회의 네.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가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는 부분은 대체적 공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 때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박근혜 후보의 상설 특검은